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새 한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정신이 또릿하게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였는지, 또 제가 판단을 잘하고 있는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기자 생활 30년 경험하고요. 또 제가 경영학 박사를 받으면서 쌓은 지식, 그리고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시간 강사부터 겸임 교수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걸 총동원을 해도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국밥집을 하면서 3년 동안 실물 경제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180대 103이라는 숫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최소한의 견제는 할 수 있으리라 야당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좀 부석부석하고 좀 부었는 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와서 방송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10분 늦게 시작을 오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건가, 오만 생각이 진짜 다 들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정저지화라고 하나요?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작은 하늘밖에 못 본다고. 제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 안에 갇혀서 작은 하늘만 보지 않도록 더 현장을 뛰어다니고 더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또 소통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보겠습니다.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방송도 분명히 실상은 이렇다, 더도 덜도 말고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공룡 여당이 됐잖아요. 완전히 석권 아니라 압승 아니라 어떤 표현이 안 어울릴 정도로 아주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 어떻게 또 강화 쪽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닌지,
또 제가 지식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물 안에 들어앉아서 작은 하늘만 보지 않는 더 큰 우물 밖으로 나와서 더 큰 하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총선 후에 이제 당장 오늘부터 계속해서 변해갈 그런 경제 상황들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또 건강차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한숨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역대급 참패, 소득주도 성장 강화한다. 여러분, 총선 결과가 180대 103인가요? 겨우 개헌 저지선을 특끌이 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2017년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경제 정책도 모두 그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당장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이거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요. 최저임금도 많은 실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뭐 예외 업종을 좀 두자, 단위 시간을 좀 늘리자, 1년으로 늘리자, 이것도 물 건너갔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요. 또 반시장적 규제도 마찬가지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친노동, 큰정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3년 내내 밀어붙였잖아요. 아마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나서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이게 조금씩 뭔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고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니까 뭔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퍼주기 복지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사실 쑥 들어갔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뚝 떨어졌잖아요. 2017년에 3.2%였던 것이 2018년에는 2.7%로 떨어지다가 2019년에는 2.0%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5쪽의 경제정책 방향이요, 그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과격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부작용이 난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총선 공약집에 보면요, 당장 눈에 띄는 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재벌 경제범죄 처벌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절비하게 나와 있고요. 또 기초연금을 올리겠다. 근로장려금도 올리겠다. 복지 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그런 구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정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열차게 추진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일단 향후 4년간 노동정책 한국노총하고 함께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특히 한국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대란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런 상황을 함께 편성을 해서 실업하지 마라, 정리해고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하고요. 명예퇴직 시에 근로자 대표 동의도 법제화하겠다, 이런 것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기업 중심의 어떤 비용은 훨씬 더 앞으로 더 들어갈 거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친노동 정책은 더 가열차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도 보면요, 저성과자마저도 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하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때도 근로자 대표하고 동의해야 된다, 이거를 법제화하겠다, 이러면 노동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현재도 대한민국은 노동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죠. 거기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에 97위입니다. 97위. 그만큼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 이것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 근로자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고요. 여기는 벌써부터 한 달을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되고 2달을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타격이 더 커지겠죠. 게다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면 그간에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다시 재추진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옥죄기업, 이것도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잖아요. 여기가 스타필드, 그다음에 롯데몰, 이런 복합 쇼핑몰 입점도 좀 제한하고 여기도 의무 휴일을 두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대형마트에게 주던 유통 규제, 복합 쇼핑몰에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상법 개정안도 계속 관철시키겠다, 이건 벌써 예고된 상태고요. 지금은 공룡 여당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재벌 일가에 대한 경제처벌,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활동 이게 더 위축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2022년까지 1만 원 만들기 이거 재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당에서는 이 약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년 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복지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릴 거예요. 그럼 재정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이거 내년에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2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점점 25만 원까지 오르다가 이제는 이제 모든 대상이에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20에서 40% 30만 원 상향. 그전에는 또 소득 하위 20% 이제는 20에서 4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모두예요. 모두 30만 원까지 이제 주겠다. 그럼 기초연금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이거는요 더 많이 확대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최대 지급액을 올리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봐서 연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더 늘어날 겁니다. 노인 일자리 공급도 훨씬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거예요. 환경 미화나 교통 안내 이런 일자리들 말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44만 개에 그쳤거든요. 올해 74만 개입니다. 74만 개. 그리고 앞으로 4년간 매년 10만 개씩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이 되면 114만 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 일자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취업자 총량을 이렇게 좋게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계속 불러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14만 개까지 늘어나면 뭐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기초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2025년이 되면 27조 7천억 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이 14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2배입니다. 2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예산 늘어나는 거, 기초연금 늘어나는 거, 또 근로장려금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총선 공약에 있는 걸 쭉 합쳐보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99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99조 원 정도. 올해가 523억 4천만 원인가요? 예. 추경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512억 2천만 원에서 513억 원에 추경 포함됐네요. 예, 추경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연간 600조까지도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600조. 90억이 더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는 점점 확대되고 나라 빚은 그만큼 더 늘어날 거예요.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건 대외 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 신인도가.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은 사실 재정이 탄탄하다, 수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큰 장점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도 점점 나빠진다, 수출도 점점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혁신 성장입니다. 혁신 성장. 세 번째는 공정 경제입니다. 공정 경제. 대기업 갑질하지 마라. 이게 공정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요, 기술 개발을 해서 유니콘 기업들 많이 만들어라 하는 게 혁신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 이런 것도 혁신 성장의 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 총선 공약집에도 이게 좀 강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대 혁신 성장 정책 과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아마 혁신 성장의 어떤 모티브를 앞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총선 공약집에도 있고요. 결국 제조업 혁신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특별법도 추진한다고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마. 제조업체 빅데이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죠? 빅데이터나 혹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의 어떤 산업하고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과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은 이게 마찰이 굉장히 일어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주 52시간도 도입하고, 그죠? 그러면서 법인세도 좀 올린다, 이런 취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혁신 성장은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R&D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쓰니까, 또 최저임금도 많이 나가고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니까 R&D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2017년에 추진했던 것처럼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 난세죠. 코로나19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역대급 위기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아직 실물 경제로 그렇게 많이 지표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죠. 실물 경제는 이미 전이가 되고 있는 상태고 4월, 5월, 6월 되면 엄청 많이 전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